2011년 9월 15일 전국 3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1,900여 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던 이때 기억해요? 그럼요. 이 일을 계기로 전력 소비율이 치솟는 여름과 겨울이 되면 블랙아웃이 될까봐 늘 걱정하게 됐었잖아요. 전기가 부족해 갑자기 모든 전력 시스템이 정지하는 블랙아웃. 우리말의 일이 아니죠. 미국 동부에서는 2003년 세계 최악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당시 자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건 물론이고 도시 전체가 3일 동안 암흑 속에서 모든 생활이 마비되었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암담한데 정말 이럴 땐 영화 속에서처럼 그분을 부르고 싶어져요. 도와줘요, 전기맨! 하지만 아무리 불러봐도 현실에서는 안타깝게 전기맨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죠. 화력, 원자력, 수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산하잖아요. 태양열,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석탄과 원자력의 의존도가 높죠. 원자력 에너지는 워낙 단가가 싸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대체할 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 화력 같은 이제 일산화탄소 등 이제 환경가스가 나오는 그런 발전 방식은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의 다음 목적지는 송전 변전소잖아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선로의 저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고전압으로 송전을 하게 되고 송전 변전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송전 전압은 76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15만 4천 볼트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뉜다고 해요. 이렇게 고전압으로 송전 변전소를 떠나면 본격적으로 전기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전국 방방곡곡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찾아온 것도 또다시 변전소라고요. 이번엔 배전 변전소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각 가정이나 공장에 사용하기 쉽게 전기의 전압을 낮춘 후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공장이나 지하철역 같이 한 번에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엔 바로 전기를 보내주게 되지만 일반 가정으로 갈 때는 전봇대를 통해서 전기를 보내주죠. 전봇대에 달린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220볼트로 낮춰서 각 가정으로 보내주고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에 따뜻한 불을 밝혀주고 TV를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건 물론 냉장고로 걱정 없이 음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여러 사람의 수고를 통해 온다는 걸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기가 우리가 사는 집까지 오기까지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송전 변전소까지 이동해 오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전압을 높인 후 산 넘고 물 건너 대전 변전소에 도착하게 되죠. 대전 변전소에서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에 사용하기 쉽게 전압을 낮추고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눠서 보내주게 되는 거라고요. 입력 완료하셨죠?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데 집에서는 코드만 꽂으면 되니까 별 생각 없이 가전제품을 켜두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 없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하루 형광등을 6시간씩 켜둔다고 생각하면 0.192kW, TV를 3시간 동안 보면 0.45kW, 컴퓨터도 3시간을 한다고 하면 0.48kW, 에어컨 바람을 2시간 동안 쐬면 3.6kW. 이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사용한다는 가정을 할 때 사용하는 전기의 양은 11.942kW예요.
이걸 비용으로 따지면 약 1,290원 정도 되네요. 1,290원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달, 1년, 그리고 평생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비용이군요.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렇게 많은 양이 물 흘러가듯 술술 흘러나가고 있었네요. 무엇보다 전기가 우리 생활에 기여하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쉽게 흘려버리진 못하겠죠. 전기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건 기원전 600년경부터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호박을 장식품으로 즐겨 사용했는데요. 호박을 헝겊으로 문지르면 먼지나 시로라기 따위를 끌어당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기의 영문 표기는 호박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나 봐요. 16세기 윌리엄 길버트가 전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 전기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전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났죠. 마찰 전기를 통해 지금의 전기를 발견하게 된 건데, 사실 마찰 전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기랑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전기는 크게 흐르는 전기와 흐르지 않는 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 흐르는 전기를 전류, 흐르지 않는 전기를 정전기라 부르죠. 정전기를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물체 간의 마찰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생기는 정전기를 마찰 전기라 하는 거죠. 어릴 때 책받침으로 머리를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딸려 올라갔던 것이나, 겨울철 스웨터를 벗을 때 딱 하는 소리와 작은 불꽃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게 다 마찰 전기 때문이죠. 마찰로 생긴 전기라면 그냥 찌릿한 정도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마찰 전기의 위력은 대단해요. 마찰로 인해 불꽃이 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볼트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건조한 겨울철 주유소 같은 곳에서 정전기로 발생하는 화재 사고 소식을 접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마찰 전기에 우리가 감전되지 않는 이유는 전류에 있죠. 마찰 전기는 전압이 높지만 전류가 약해서 감전의 위험이 없는 거죠. 전기가 흐르는 시간도 매우 짧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런 마찰 전기에서 화학적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 건 1800년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알렉산드로 볼타가 전기를 담아둘 수 있는 축전지를 발명하면서였죠. 그리고 1882년 에디슨이 인류 최초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전기 공급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이미 전기 발전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2015년 경복궁 안에 있는 전기 발전소 터가 발견되면서 확인됐죠. 탄소봉, 유리 철연체 등 전기 관련 유물이 대량 발굴되면서 이를 입증했죠. 1886년 고종 황제는 에디슨에게 조선에 전기를 설치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에디슨은 이를 받아들여 기술자를 보냈대요. 그 결과 경복궁 건천궁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1887년 건천궁 앞마당과 연못 향원지에서 점등이 이루어진 거죠. 당시엔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등이 계속 깜빡거려 도깨비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그래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전기를 이용해 전구를 밝힌 것이라고 하니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의 전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1898년 한성 전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인데요. 그 후 민간 전등이 가정에 보급됐고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개통해 운행하기도 했죠. 1900년 4월 10일 종로에 세계 가로등이 최초로 불을 밝혔는데, 이날을 기념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전기의 날이 지정된 거라고 해요. 이렇게 처음 전기가 등장한 이후 우리의 생활은 다양한 가전제품을 활용하면서 점차 더 편리해질 수 있었는데요. 전기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전기 외에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전기 현상이 있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번개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 이미 많은 학자들이 번개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중은 결코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해요. 신의 힘으로 부르며 제우스나 토르의 존재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다가 번개가 전기 현상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건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 프랭클린 덕분이죠. 아, 프랭클린은 연줄에 금속 열쇠를 달아 폭풍우 속으로 연을 날린 뒤 열쇠에 튄 불꽃으로 번개가 일종의 전기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다고 하죠. 번개는 구름 속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마찰하면서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로 나뉘게 되는데 구름 위쪽은 플러스 성질의 얼음 결정이, 아래쪽은 마이너스 성질의 무거운 물방울들이 모였는데 이 마이너스 성질이 땅의 플러스 성질을 끌어모으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것이 번개인 거죠. 이러한 번개의 전압은 약 1억 볼트에 이른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강력한 전압이라면 우리가 전기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번개의 강력함은 순간적으로 대지에 흘러가게 되죠. 대략 1000분의 1초 이하 정도가 되죠. 이렇게 너무 한순간에 지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것이 어렵죠. 또 번개가 어느 지역에 언제 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번개 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 번개와 비슷한 천둥은 어떨까요? 번개와 천둥에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실이 많지만 천둥 역시 전기 현상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천둥도 번개와 같이 공기 중의 전파가 방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리죠. 공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은 절연체인데 그런 성질을 가진 공기 중으로 전기가 방전된다면 전기는 흐르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길이 막혀 짧은 시간에 뜨거워진 공기가 초음속으로 팽창하게 되고 주변 공기와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리가 천둥이죠. 번개도 그렇고 천둥도 그렇고 자연 속에서는 주로 비 오거나 습한 날씨에서만 전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날씨와 상관없이 우주가 만드는 환상적인 빛의 쇼라 불리는 오로라도 전기 현상의 일종이거든요. 전기를 띠고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가 지구 대기에 있는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남극과 북극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전기 에너지가 방전하거나 소진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빛이 물결로 나타나는 것이 오로라죠. 거대한 자연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전기를 이용해 생존한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파리 지옥이 있죠. 벌레가 앉자마자 순식간에 잡아먹는 그 파리 지옥 맞죠? 네, 파리 지옥이 0.1초 만에 벌레의 반응에 입을 닫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전기 때문이라고 해요. 파리 지옥 표면 감각모를 건드리면 전기 신호가 일어나서 이 바깥쪽 세포가 한 번에 팽창하는 거래요. 아마존강에 주로 사는 전기뱀장어도 그에 못지않죠. 말 정도 크기의 동물이 그 전기뱀장어의 전기를 맞으면 한 번에 죽거나 기절할 정도래요. 전기뱀장어는 양 옆구리에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기관이 2개씩 있는데 어리 중엔 가장 높아 650볼트에서 최대 850볼트까지의 전기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알면 알수록 자연이 만들어낸 전기의 힘은 정말 위대하고 신비롭기만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찌릿하고 감전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들 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실제하는 건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1786년 갈반이라는 학자가 절단된 개구리 뒷다리에 칼을 대자 살아있듯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인체에 흐르는 전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 몸속 신호가 되어주는 전기의 이름을 우리는 생체 전기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요. 뇌가 내리는 명령을 구석구석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기 신호를 활용하고 또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죠.
신경세포에서는 세포막을 통하여 전기를 띤 입자인 이온들이 이동을 하면서 일반 전기의 전압에 해당하는 활동 전위차를 만들게 되고, 자극이 있게 되면 전기 신호가 신경세포를 통하여 빠르게 옆으로 전달하죠. 마치 인체에 있는 신경이 온몸을 연결하는 전기 도선 같네요. 심장의 생체 전기 시스템을 보면 심장을 규칙적으로 움직여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오심방 위쪽에 위치하는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심장 근육 내에 있는 특별한 전기 도선을 따라 전기 신호가 흐르면서 심방과 심실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면서 혈액 펌프의 역할을 하죠. 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눈으로 특정한 사물을 보면 뇌는 들어온 정보와 과거의 정보를 혼합하여 분석한 후 손을 향하여 전기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 정보에는 손을 얼마나 뻗어야 하는지, 손가락을 얼마나 벌려야 하는지, 힘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은 대략 시간당 420kJ 정도인데, 이는 약 116W에 해당하는 양이죠. 100W 전구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네요. 수많은 신경다발이 모여있는 뇌에서는 시간당 20W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가량 정도죠. 노트북 컴퓨터가 시간당 40에서 90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아주 효율적이네요. 이렇게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사용해 우리 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심장은 자체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측정해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근전도 검사도 있는데, 역시 근육세포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여 근육에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실제 몸 밖에서 측정하게 되면 굉장히 전류량이 작아져가지고 그거를 실제 측정할 때는 아주 작은 양을 갖다가 10,000배에서 50,000배 정도 증폭시켜서 그거를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걸 측정하게 되면.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생체 전기 현상을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뇌 신경세포 한 개 한 개가 전압이 변하면서 전류를 발생시켜 소통하는데,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해요.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생겨나는 것이 바로 건망증이죠. 뇌 신경세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뇌가 활동할 때마다 발생하죠. 간질이라고 불리던 뇌전증은 이상적인 전기 신호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기도 해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꼭 치료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를 잡는 데도 이용되죠. 거짓말 탐지기는 손목과 손바닥의 전극을 부착시켜 전지와 전류기를 연결해 전류를 흘리면 수십 마이크로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거든요. 장치를 한 후에 검사받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자극을 주면 피부의 땀샘 세포가 반사적으로 활동해 피부의 전기 저항이 감소하고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나잖아요. 맞아요. 이 반사는 미세한 정서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전기가 우리 생활에 기여하는 만큼 생체 전기 또한 우리의 몸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생체 전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튀김 속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은 이유는? 출출한 오후 입이 궁금해진 궁금양. 바삭바삭 튀김을 먹자니 날씨가 너무 덥고, 이럴 땐 올커리 더위를 식혀줄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겠지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미션 아이스크림을 튀겨라. 궁금양이 준비한 재료는
떠먹는 아이스크림, 밀가루, 달걀, 그리고 얼음물. 얼음물에 달걀을 넣고 농도에 맞춰 밀가루를 넣어가며 걸쭉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여러 튀김처럼 밀가루 반죽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골고루 묻힌 다음 끓는 기름 속에 퉁덩 넣어줍니다. 잠시 후, 아이고, 내 불안하다 했지. 튀김옷이 터져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에 빵가루를 입혀서 기름 속에 넣게 되면 빵가루 속에 들어있는 탄산수 나트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공기층이 생겨서 열의 전도를 막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호라, 아이스크림 튀김의 핵심은 바로 이 빵가루에 있었군요. 열 전도를 막는 빵가루를 아이스크림에 입혀 다시 한번 튀겨보기로 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묻혀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이스크림 튀김은 기름의 온도가 중요해요. 섭씨 190도 이상의 고열에서 튀겨야 빵가루가 금세 부풀어서 기름이 배어드는 걸 막아준답니다. 튀기는 적정 시간은 12초 내외. 고온에서 짧게 튀기는 것도 중요 포인트지요. 자, 과연 튀김 속 아이스크림은 살아있을까요? 오하하! 겉은 바삭, 속은 시원촉촉. 아이스크림 튀김 만들기 대성공이에요.